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 일단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틀을 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뭐 교재는 그런 말 없습니다만은 민법은 크게 큰 파트로 뭐 5개, 작게 3개, 뭐 4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민법 총칙이 있고요. 총칙. 총칙은 민법 전반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전부 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물권법이 나오죠. 물권법이 나오고 물권법.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채권법입니다. 채권법. 그리고 나서 우리 시험은 안 치지만 친족상속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친상법, 친족상속법. 약해서 친상이라고 그래요. 친족상속법. 친상법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있고요. 근데 여러분 뭐 물권이라는 말 좀 들어봤죠? 채권도 좀 들어봤을 것이고. 근데 이제 구체로 보시면 잘 모릅니다. 물권이 뭔지, 채권이 뭔지. 조금만 말씀드리면 물권은 이제 우리 민법이 8가지 물권이 있는데 뭐 아파트 소유권 같은 거, 소유권, 뭐 저당권, 이런 게 유치권, 이런 게 물권이고요. 채권은 예금 같은 거, 예금 돈 받을 권리, 예금 돈 받을 권리, 주식, 여러분 수업 들을 권리 이런 게 채권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물권과 채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 이 재산입니다. 재산이죠. 재산법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재산은 물권 아니면 채권이야. 아파트 소유권, 뭐 저당권 등등, 자동차 소유권 이런 물권이란 말이야. 그리고 채권은 예금, 주식, 수업 들을 권리 이런 채권입니다. 피트니스 이용권 이런 거. 근데 이 재산법과 친족상속을 다른 말로 가족법 그래요. 가족법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가족법. 그래서 하여간 재산과 가족을 합치면 뭐가 되죠? 가정이 되잖아. 가정이.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재산과 가족을 다루는 가정을 다루는 법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관련이 있겠죠? 모든 사람에게. 왜냐하면 재산이 있고 가족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걸 꾸리려면요. 재산이 필요하죠. 재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물론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지만 돈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에 무슨 속담이 있냐면요. 가난이 창틈을 비집고 들으면 가난이 창틈을 뒤집고 들으면 사랑은 대문 열고 나간대. 하셨나요? 이게 무슨 뜻이야? 돈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돈이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금전을 무시할 수 없어요. 돈을.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삭막하죠. 돈주의 아니에요. 돈주의. 그래서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간 우리 민법은 크게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재산법, 가족법 큰 틀이 그렇습니다. 법과대학에서는 보통 이것을 5학기 동안 배웁니다. 5학기. 보통 이제 1학년 2학기 때 총칙, 2학년 물권, 그리고 2학년 2학기 채권은 1, 2로 나눠졌어요. 이렇게. 그리고 친족상속을 배우는데 하여간 일반 법과대학에서는 보통 2년 반을 공부를 해야 민법을 뗀다고요. 근데 우리는 단 3개월 만에 물론 친족상속은 안 배우지만 민법을 뚝딱 떼니까 알겠습니까? 모르죠. 그죠? 가르치는 저도 정신이 없는데 듣는 분이 정신이 있겠어요? 모릅니다. 몰라.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학교원 하시는 것이 왜 그러냐면 시험 나오는 게 정해져 있고요. 그걸 집중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문제가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어서요. 그 문제에 맞게 강의를 하고 문제에 맞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그래서 합격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 겁볼 필요 없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전혀 민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요. 어디서 뭐가 나오는지 모르죠. 함정이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어렵지만 그러나 이미 함정은 다 파져 있고 어디에 무슨 함정이 있는가를 다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여간 제가 강의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합격은 뭐 문제없다. 민법 실력이 출중하다. 저는 그걸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는 못 지겠고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깊이 있게 강의할 수도 있지만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해사 강의도 합니다. 해사 강의도 그러니까 해사 강의가 아주 깊이 하죠. 근데 이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위주로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이걸 집중과 선택이라고 해요. 나올 만한 거 위주로 공부해서 걔만 집중적으로 반복하고 그런 학교입니다. 이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80, 90 맞냐면 그래서 붙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합격하셔도 내가 민법 90 맞췄다 너무 자랑하면 안 돼요. 이 민법이 이렇게 만만한 거 아닙니다. 저도 강의가 지금 20년 됐고요. 22년째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20몇 년을 했지만요. 제가 법과대학 다닐 때 몰랐던 것을 지금 하는 것도 많아요.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그 소리가 아니었네. 이걸 지금 알기도 한다고. 그만큼 법이 깊고 민법 학문이 제일 깊어요. 이제 다른 학문보다. 여러분
대학에서 보통 이제 민법 과목을 다룬 선생님이 제일 많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보통 국영수 그러잖아요. 중요한 거. 대학에서는 영어 수학을 합친 게 민법이다. 그렇게 중요해. 법과대학에서는요. 그래서 저도 공부 많이 했지만 선생님들이요, 그 민법을 몇 년 하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열심히 했는데도요 기본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막 모욕적인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질문에서 물으면요 이놈들 기본이 안 됐다. 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제가 대학을 고대부터 나오는데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이렇게 들어 쉬운 건 아니지만요 그 옆에 훌륭한 친구들 많았고요 지금 뭐 잘 나간 친구 많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 친구들도 맨날 혼났어요. 왜? 못 알아들어. 말을 엉뚱한 말을 해.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그만 학문의 깊이 깊다는 거. 따라서 연구하면 안 되고요. 그냥 시험용으로 가볍게 보세요. 여러분 시험 합격하러 줬지? 그죠? 연구하러 온 게 아니잖아. 연구하러 오려면 뭐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받고 유학 갔다 와야 되죠. 그건 아니니까.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근데 민법은요. 조문이 1118개요. 근데 계약법까지는 766개인데요. 하여간 우리는 766개는 다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조문이 많습니까? 여기까지 합치면 조문이 1118개지만 총치 물권 채권법은요 766개요. 조문이 766개라고요. 여러분 766까지 세본 적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왜 세요? 근데 저는 세본 적 있어요. 조문 읽느라고. 1조, 2조, 3조. 그래서 1조부터 여기까지 읽으려면요 만 20시간이 걸려야죠. 물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1조, 법원, 신의칙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요 여기까지 읽는데 20시간이 걸려. 밥 안 먹고 잠 안 자도 하루 종일 해야 되고요. 10시간 공부하려면 10시간 공부하면 이틀을 봐야 된다. 그 양이 많습니다. 근데 하여간 물권, 채권은 재산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 조항을 막 흩어놓으면요 조문이 너무 길어져.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압축해서요 이 물권, 채권 중에서 공통내용을 뽑아놓은 그것이 바로 민법 총칙입니다. 민법 총칙. 총칙은 공통내용을 뭐라고요? 뽑아놨어. 따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정리하기 쉽거든요. 이 총칙은 물권법의 채권법의 내용을 공통내용을 뽑아놨다 보시면 되겠고요. 뽑아놨고 그리고 크게 저희 네모를 따로 쳤죠.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요. 요 체제가 다릅니다. 이 체제가 달라. 그러니까 물권, 채권 즉 재산법과 가족법의 시스템이 달라요. 이념이 달라. 그래서 이 물권, 채권, 즉 재산법에서는 우리가 배우는 재산법에서는 콩 하나가 있으면 서로 막 뺏어갑니다. 그죠? 이해타산이 관여돼서요. 살벌합니다.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어느 경우도 서로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남에게 해를 주려고 합니다. 물론 뭐 내가 이득을 취하면서 물건 사고 파는 사람들 서로 득이 되죠. 그렇기도 하지만 그럼 어찌됐건 자기 손해 안 보려고 그래. 이게 물권법이에요. 채권법이에요. 그러니까 상박합니다. 그러나 친족상수 그렇지 않습니다. 친족상수법은 가족 간에 이 친족상수 크게 5파트인데 약혼, 혼인, 이혼, 친자, 상수 이렇게 돼 있어야죠. 그래서 5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애정, 그죠? 애정 또는 헌신 이런 게 기초예요. 그래서 크게 민법은 재산법과 가족법은 나눠져 있고요. 우리는 친족상수법을 시험을 치지 않습니다. 안 치죠? 안 치고요. 친족상수법을 시험 치는 데는 뭐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법무사 시험 등 좀 전문적인 데서는 친족상수를 시험을 칩니다만 우리는 안 칩니다. 재산법만 쳐요. 재산법을 치고 그리고 재산법 중에서 문제 나오는 개수가 총칙 같은 경우는 40문제 중에서 24문제가 나옵니다. 24문제. 총칙 24문제. 노란 걸 쓸까요? 빨간 걸 쓰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학원마다. 그래서 24문제가 나옵니다. 24문제. 그러니까 24문제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60%가 총칙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물권법에서 8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채권법에서 8문제가 나옵니다. 합쳐서 24, 8에서 40문제죠. 그러면 일단 얼핏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뭐가 많이 나와요? 민법 총칙만 나오죠. 거기를 집중적으로 보셔야 돼. 예? 고기가 많은 데다 투망을 쳐야 되죠. 망망대 아무 데나 투망 쳐서 물고기 못 찾습니다. 요즘에 소나라고 해서 어군 탐지기로 해서 이제 어군이 많은 데다가 거기다 금을 치잖아요. 배들도 참치잡이 보시라고. 그래서 역시 문제가 많이 나온 데서 여기서 특정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럼 이걸 다 맞을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4문제 중에서 여기는 제 생각에 20문제 맞는 것이 정상입니다. 20문제. 그래도 많이 맞는 거죠? 24문제 중에서 24문제 중에서 20문제는 맞춰야 된다는 거. 근데 물권법은요 어렵지만요 그래도
이 단답형으로 되어 있어서 할만해. 그 여기는 6개를 맞춥니다. 이 작전 6개. 이렇게 맞추고, 채권 보면 그냥 버리다시피 해서 여기는 4개 맞춥니다. 4개. 그러면 20개, 6개, 4개에서 모두 몇 개? 30개죠? 75점이네. 됐습니다. 자, 목표는요, 89점 잡지 마시고 75점 잡습니다. 왜냐면 80을 맞으려고, 90을 맞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너무 지쳐서 허리 부러져, 강철이 부러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것도 가벼운 건 아니지만 총칙을 20문제 맞추시고, 그리고 물권법을 6문제, 그리고 채권법을 4문제 맞춰서 도합 75점이 목표로, 75점을 목표로 하면 된다. 물론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아시지만 잘하시는 분은 점수 잘 나와요. 90도 나옵니다. 어려워도. 왜냐면 오지선다는요, 객관식은요, 객관적이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문제가 이제 오지선다인데 5개 지문 있죠. 근데 5개를 다 알아야 맞추는 게 아니라고요. 보통 몇 개? 2-3개 맞추면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2-3개만 알아도. 2-3개? 5개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최하의 경우는 4개만 알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요, 80과 100은 다르잖아요. 그죠? 80과 100은 다르지. 80과 100은 다른데 객관식에서는 이게 같습니다. 같아요. 이상하죠? 왜? 만약에 오지선다형 문제가 나와가지고 어떤 친구는요, 1번부터 5번까지 다 알아? 그래서 답을 5번 골랐어요. 이 친구는 100점입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1번부터 4번은 다 틀린 거 알아? 근데 5번은 모르겠어? 그래도 이 친구는 5번을 고르죠?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은 객관적이지 못해. 그래서 주관식 시험을 또 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객관식 시험에서는 80점과 100점이 같다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오지선다 중에서 5개 지문을 다 아신 분이나 아니면 오지선다 중에서 4개는 확실히 알겠는데 하나는 모르겠다. 그럼 그게 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80과 100이 같다. 뭐냐면 여유를 가지라는 얘기죠. 좀 여유. 너무 살벌하게 본인 신세를 볶는다고 그래. 그러지 마시고 그냥 차분히 하시면 되겠지. 저를 믿으시고, 자, 교재 믿으시고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물론 저보다 교재가 더 중요하고요. 교재를 악자같이 보시면 하시되,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 우리는 24문제 중에 총칙에서 20개 맞추기, 물권에서 6개 맞추기, 채권에서 4개 맞추기. 채권은 양이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서 제가 어떤 때는 제길 겁니다. 제길 때 과감히 제끼시고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데 거기서 점수를 따자. 이게 기본입니다. 점수 딸 때 따야 되죠. 야구도 봐요. 요즘 프로야구 많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요. 야구도 무사 만루에서 점수만 내면요, 다음에 막 무사 홈런 맞습니다. 그죠? 저 상대팀한테. 왜냐면 김이 빠져서 그래요. 그래서 점수를 딸 때서 따야 합격한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엄한데 헛발질하면 여러분 합격 못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철저히 믿으시고, 자, 교재 믿으시고, 강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합격이 가능하게 됩니다. 아셨죠? 이게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바로 수업 진도 나가는데요. 실제 시험에서도 제가 몇 가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은 수업 들으면서 교과서가 있지? 우리 교과서는요, 잘 보시면 중요한 내용은 밑줄이 그어 있습니다. 그죠? 판례 같은 거. 그래서 밑줄 긋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밑줄 그은 데다 또 곱하기 의미 없죠? 그래서 반드시 형광펜을 준비하시면 돼요. 형광펜. 꼭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형광펜. 형광펜을 준비하셔. 그래서 3개만 노랑, 녹색, 빨강 이렇게. 노랑, 녹색, 빨강. 그게 가장 무난합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강의하는 것은 노란 형광펜을 칠하시고, 좀 중요하다 싶은 것은 핵심의 녹색 또는 파란 거,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단어의 키워드에다가 빨간색을 칠하세요. 살짝 칠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정리하기 좋습니다. 제가 얘기해도 이건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인데요. 어떤 분은요, 그냥 그건 네 생각이지라면서 고집 피시는 분도 있고요. 그건 말지는 않습니다. 근데 학습 효과라는 것이 문제되기 때문에 제가 강의 오래 했다고 했죠.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경험을 받겠죠. 그래서 반드시 형광펜을 준비하시고 그냥 연필 같은 거 하나 준비하셨다가 좌우에 제가 써드리는 거 몇 개만 쓰시고요. 저는 필기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필기 많이 하지 않아요. 어차피 책에 다니는 왜 필기? 그래서 다만 정리해 드릴게요. 정리. 그래서 형광펜을 준비하셔가지고, 자, 일반적인 내용은 그냥 제가 터치하는 부분은 노란색, 조금 중요하다 싶은 거 파란색, 아주 중요한 것은 키워드. 핵심 단어에만, 이제 키워드에만 빨간색을 칠하면 나중에 정리하기 정말 좋습니다. 정리하기 좋아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공부해도 정리 안 되면 나중에 시험 못 쳐요. 정리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꼭 하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복수 문제를 학습 자료에 올릴 거예요. 복수 문제 올릴 겁니다. 올려서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은 뭐 첫날이라 많지 않지만 그래도 배운 게 있겠죠. 이제 3교육 4교육 들어가면. 그래서 그 배운 내용 중에서 핵심을 모아서 자료에 20개 정도, 20개. 그 OX도 있고요. 고르기도 있고 그리고 괄호키도 있습니다. OX 문제, 이제 고르기 문제 2개 중에 하나 고르기 문제도 써넣기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꾸준히 보세요.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물론 일순환 말고 그저 이론 말고 계속해서 뭐 기출할 때라든지 계속해서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자료가 나올 겁니다. 아마 모의고사 직전까지. 그것을 반드시 모아두시면서 공부하시면 나중에 그 내용이 좋은 오답 노트가 될 수 있어요. 오답 노트 아셨죠? 그것만 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핵심만 모아서 이거를 자료 해드릴 테니까 자료를 꼭 풀어보시고 이것도 역시 밀리면 안 돼. 하여간 동영상은 밀리면 안 된다. 밀리면 안 돼요. 밀리면 나중에 복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 강의 쌓이면요. 안 돼. 실강의 같은 경우는요. 쌓여도 그냥 그날 빼먹고 다음날 가면 돼요. 그죠? 근데 이 인터넷 동영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빼먹으면요. 거기 보고 넘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밀려. 그러니까 하루 이틀 밀리는 것이 일주일 열흘 한 달 두 달 밀리면 그냥 1년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이 내용을 제가 강의한 내용을 복습하시고 그날 문제를 풀어보실 거예요. 학습 자료나 제가 올릴 겁니다. 그래서 꼭 복습 문제를 일일 학습 문제 많이도 안 드려요. 그죠? 딱 공부한 분량만 간단하게 드릴 테니까 거기다 단답형으로 되어 있어요. OX 문제, 괄호 넣기, 그리고 고르기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간단히 보시면서 해답을 보시고 책을 보시면 배운 내용만 강의할 겁니다. 이 책으로도 충분하고 남습니다. 뭐 넘쳐요. 200 정도만 할 수 있어요. 진짜 이 책으로. 그러니까 책 하나를 믿으시고 하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바로 진도 올라갈 텐데요. 진도 올라가기 직전에 우리 책의 순서대로 나가지만요. 용어가 우리 책에는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38페이지 보시고 38페이지 보시면 용어 해설. 용어. 중요하지, 용어가. 용어를 알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법을 배우신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웬만한 용어 다 압니다. 그런데 혹시 시험을 대비해서 전혀 대비가 된 분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분도 있어가지고 용어 해설 간단히 할 테니까 보시기 바라고. 다만 용어 해설에 들어가기 전에 민법이 법체계 전체에 어디에 있느냐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민법이 어디에 있느냐. 법체계 중에서 그래서 크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바로 용어 들어갈게요. 이 책은 우리 책에도 앞부분에 있긴 있는데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교과서를 보시고 일단 여러분은 교과서에 그냥 38페이지만 펴놓으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민법 강의보다는 체계가 좀 중요해서요. 그걸 잠깐 보는 거예요. 법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공법이 있고요.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습니다. 공법, 공적인 법. 공법은요, 위에서 아래로 일단 명령 강제합니다. 명령. 국가가 국민에게죠? 주로 이제 국가가 국민에게 뭐 하라. 주로 뭐가 있겠습니까? 세금 부여. 그리고 징역. 우리가 교도소에서 사람을 잡아놓고요. 징역 살리는데 돈이 많이 들죠? 많이 듭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교도관도 있어야 되고 시설도 있어야 되고 먹여야 되고 이제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징역 3년을 받았어요.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근데 내가 국가 협상을 합니다. 법무장관 협상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앞으로 감옥을 3년을 살아야 되는데 교도소 생활을. 근데 내가 우리 집에서 3년 할게. 예? 문 밖에 안 나올 거야? 그럼 국가도 이득이죠? 나도 이득이죠? 나도 감옥살이 하면서 진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면할 수 있고 가족도 좋고요. 그죠? 그리고 국가 좋잖아요. 국가는 비용이 안 들잖아. 그럼 국가가 예스 그러나요? 노 그러죠? 안 돼. 명령은 따라야 됩니다.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등등. 그럼 내야 되죠? 내기 싫으면 소송해서 지면 또 내야 돼. 그게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이 공법입니다. 공법. 그러니까 공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2차에서 관계복 이런 게 다 공법이죠. 공법은 엄청 많습니다. 대개 다 공법이죠. 헌법, 행정법, 뭐 소송법 또는 뭐 형법 이런 게 다 공법이죠. 근데 사법이 있습니다. 사법. 사법은 이렇게 개인과 개인 간의 평등 관계를 규율합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평등 관계. 무슨 법이 있습니까? 이게 사법. 민법이 대표적이죠. 민법이. 그러니까 공법은 수직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법은 평등관계다 보시는데 평등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민법은 사법인데 하여간 공법은 국가가 개인에게
명령 강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평등 관계를 규율한다. 우리 아파트 요즘 뭐 양도소득세다 보유세 많이 먹여도요 안 팔면 그만이죠. 국가가 세금 많이 떼일 거야. 그래도 안 팔잖아요. 아파트가 오르지 지금 안 내려가잖아요. 왜냐면 사인 간의 내 마음입니다. 국가가 뭘 하든 그죠? 내가 누구는 주식으로 재테크를 하고 누구는 금으로 누구는 달러로 나는 땅으로 건물로 상관없습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이 평등하게. 그러니까 국가도 관여하지 못해 이런 거는. 예? 그런데 요즘 문제되는 것이 공법과 사법의 중간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여러분 들어보셨나 볼래요? 그걸 사회법이라고 해요. 사회법. 사회법이 있습니다. 사회법이. 여기. 이걸 사회법이란다. 사회법. 들어보셨나요? 사회법.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회법 전성시대예요. 지금은요. 사회법. 공법의 사법화라고 해요. 공법의 사법화. 좀 어려운 말이지. 그냥 들어두세요. 이게 시험 나오진 않습니다. 공법의 사법화. 뭐냐면요. 공법이 사법에 끼어들입니다. 그죠? 또는 사법의 공법화라고. 사법의 공법화. 그래서 이런 말 쓰고요. 사법의 공법화. 개인 간의 법이요, 국가법이 이렇게 바뀌어 이런 게 있어요. 사회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로는요, 공법이 사법화라는 말도 쓰고요, 사법의 공법화라는 말도 이제 혼용되기도 하는데, 하여간 이 사법이지만 이것이 공법으로 변해서 적용됩니다. 변해서. 뭐냐면요, 얘가 근로기준법, 여러분 들어봤죠? 근로기준법. 많이 들어봤죠? 주 52시간 근로제 있었죠? 주 52시간 근로제. 주 52시간. 이것이 근로법이 있고요. 그리고 최저임금법이 있죠? 최저임금법 이런 거. 최저임금법. 우리가 이제 2021년 최저임금 얼마죠? 8,720원인가요? 이게 8,720원. 그래서 이거는 주 52시간 근로제. 주 52시간 근로제가 있고요. 그리고 8,720원인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시급이 이런 것이 이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자본가 또는 힘 있는 사람이 비자본가와 약자를 쉽게 말해서 피를 짜문다 그러죠, 그죠? 너무 쉽게 말해서 이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정해놓지 않으면요 근로자들이 너무 당한다. 그래서 노동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 근로자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이것이 사회법입니다. 사회법이고 지금 사회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회법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공사법의 구별이 애매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공사법보다는 사회법이 더 많다는 거. 왜냐면 이 이유는 우리가 갑질한다고 하잖아요. 갑질. 이거 봐.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에게? 을에게 임대합니다. 임대한다. 자, 여기다 쓸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임대를 한다. 임대. 그러면요, 갑은 임대주고 을은 임차인이잖아요. 또 회사가 갑이 을을 고용합니다. 회사라는 갑이, 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뭐 주택을 임대한다든지, 또 갑이 을을 고용합니다. 이렇게 고용해요. 근데 예전에 계약서를 볼 때는요, 임대인은 갑이라 한다, 임차인은 을로 한다. 어떤 때는 회사를 갑으로 한다 또는 사원을 을로 한다 해서 그렇게 해놓고 갑은 을 그렇게만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아시다시피 이 임대인이 우월한 지위에 있고요. 임차인이 열악한 지위에 있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우월한 지위에 있고 그리고 직원은 약하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을을 갈구고요. 을을 못 살게 군다기보다는 갑의 이익을 위하고 자기는 득이 되고 을에게 해가 된다든지 도움이 안 돼. 이렇게 많이 했어. 그래서 이거 갑질한다 그래. 갑질 그러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말이야. 지금은 이렇게 잘 쓰지 않지만 어찌됐건 갑이 임대인이다. 임대인이 우월하도록 임차인이 또 불리하도록 사장님이 우월하게 또는 직원이 불리하게 계약서를 자꾸 수정하기 때문에 여기가 문제에 대해서 법이 끼어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사회법이 많이 있다는 거 아시고 다만 우리가 배운 것은 민법은 사법이다. 개인과 개인 간의 평등관계를 규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38페이지에 거기 용어를 보시겠습니다. 용어를 아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제가 더러 강의하다 보면요. 용어 뜻을
전혀 몰라. 그래서 그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용어를 위해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간단히 책에 있는 대로 보시겠습니다. 자, 교과서 중심주의고 철저하게 교과서 위주로 하시고 나중에 교과서를 정리해 놓고 3번 이상 보실 것. 자, 준용 있습니다. 준해서 쓴다. 준용. 법조문은 복잡하기 때문에 앞에 그 말 쓰고 뒤에 그 말 쓰고 중원 부원하면 지문이 길어지죠. 그래서 법조문을 너무 지저분하게 쓰는 것은 보기도 안 좋고 오히려 더 불편하기 때문에 준용한다. 준용은 준해서 쓴다. 보시면 준용이란 입법 기술로서 법률을 간결하게 만들고 하는 겁니다. 간결하게. 그래서 앞에 어느 조항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준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남녀가 있죠. 근데 여성의 월급은 남성에 준한다 끝이죠. 그죠? 남성의 월급 조건이 많아요. 이런 경우 월급 준다 많습니다. 근데 여성도 쓰면 지문이 길어질 거 아니에요, 조문이. 그래서 그러지 말고요. 남성의 월급 조건을 자세히 써놓고 여성의 급여는 남성에 준한다 끝. 이게 준용입니다. 준해서 쓴다. 되겠고요. 밑에 이번에 추정 간주를 중요해요. 추정은 이게 추정한다 하고 간주한다가요. 시험에 잘 나오는데 몇 개 볼 게 있어요. 추정한다. 근데 용어가 우리 책에는 뭐 다 나온 건 아니고요. 추정한다. 그럴 것이다거든. 추정한다. 그럴 것이다. 아닐 수도 있어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근데 여기 간주한다. 근데 간주한다는 말 일본 말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간주한다 또는 의지한다. 의지한다. 무엇으로 의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의지한다. 어떤 때는 이것을 무어로 본다. 이렇게 무어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정한다와 이 간주한다 효과가 전혀 달라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 간주한다, 의지한다, 본다는요. 엎어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뭐로 간주할 거야? 이 번복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는 추정한다는 번복이 되고 여기는 번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시험에 이게 추정한다, 본다가 잘 나온다고요. 추정한다 쓸 자리에 간주한다 또는 본다 쓸 자리에 추정한다 써놓고 맞게 틀리게 고른다든지 아니면 슬쩍 써놓고서 골라라. 이거 어려워져. 그래서 물론 추정한다와 간주한다는 것은요.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쓰는 이유가 있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따지기는 시간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죠. 연구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추정한다, 간주한다 이것을 하나하나 의미가 뭔지를 보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어떻게 돼요? 외워야 돼요. 다만 추정한다는 다른 증거를 들어서 번복할 수 있고요. 번복할 수 있고 뒤집을 수 있고 간주한다, 본다, 의지한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도 뒤집지 못해요. 그대로 인정해야 돼. 그런 뜻인데 여기 제가 써놨지만 이 추정한다와 다른 뜻이 간주한다, 의지한다, 본다다. 여기는 번복이 안 된다고 했고요. 이런 얘기 백날에 소용없습니다. 이유는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왜냐하면 이 추정한다와 본다의 뜻을 몰라가지고요. 어거지로 외우다 보니까 머리 아프고요. 그 하나하나 왜 이런 말을 추정한다로 했는지 왜 이런 데는 본다로 했는지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단 말이죠. 우리 그거까지 묻지 않는다는 거죠. 추정한다를 본다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건 박사들이 하는 말이고 거기서 사람은 하기 일다는 거죠. 그죠? 왜 이거 추정한다가 부당하니까 본다로 바꾸자. 그럼 그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추정한다 본다가 어느 때 쓰냐 하나만 보실게요. 이게 이제 우리 시간에 없는데 추정한다는 번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억 보시면 추정한다 쭉 내려서 기억 보시면 반증을 들어서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번복 뒤집을 수 있고 바로 밑에 줄 보시면 본다의 경우는 반증이 뭡니까? 반대의 증거. 반증, 반대의 증거. 시험은 한자는 안 나오죠? 반증. 반대의 증거를 들어서 뒤집을 수 있습니다. 백날 얘기도 못 알아들어, 그죠? 추정은 뒤집을 수 있고, 그리고 간주한다는 뒤집지 못한다, 그죠? 읽어봐도 몰라, 그래. 일단은 뜻이 그렇다는 거죠. 추정한다는 새로운 반대의 증거를 들어서 효과를 엎을 수 있고, 뒤집을 수 있고, 그리고 간주한다, 즉, 본다의 경우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도 번복하지 못한다가 답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백날해도 소용없고요. 우리 민법에 친족상수가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이해가 좀 적합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민법에는 친족상수법 중에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자, 844조에 자,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게 있어요. 이것이 이제 조문이라는 뜻이야.
법대에서는 이렇게 이제 조문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제2몇 조를 844조. 뭐라고 됐냐면요. 남녀가 혼인하지? 그럼 애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조문에 뭐라고 됐냐면 아내가 이제 부인이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의 자녀로 이 추정한다 본다요. 다시 한번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로 자, 남편의 자로 남편의 자식으로 자녀로 자 추정한다. 본다. 이 중에 하나 답이라는 말이죠. 다시 한번 아내가 혼인 중에 가진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뭐 한다고요? 추정한다 할까 본다 할까? 이렇게 해놓으면요 학원마다 난리가 납니다. 그죠? 막 싸워요. 추정한다 맞다 본다 맞다 이유도 다양하고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저 사모님들은요 아이고 망치게 그런 얘기래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1960년 1월 1일 만들어졌어요. 지금 민법이 1960년 거의 한 60년 됐죠. 그죠? 1960년 1월 1일 날 민법이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는데 이 만들어질 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가정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 법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어느 법을 이어받았어요? 독일법이요. 독일법은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게르만법. 독일법을 이어받았고 독일법에도 이런 조항이 있다고 그래요. 독일법. 그래서 하여간 부인이 혼인 중에 가진 자녀는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 본다요? 무엇일까요? 추정한다 본다. 생각해 보세요. 추정한다는 것은 남편의 자가 아니라고 뒤집을 수 있고 본다는 것은 반드시 남편의 자식이다. 그런 뜻이거든. 답이 뭐겠습니까? 답이 추정한다 본다 뭐라고요? 당연히 추정한다입니다. 이놈이 추정한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야. 본다 아니야. 왜? 이게 이제 눈치채신 분 있죠? 아, 그렇겠다. 왜냐면 제가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뭐 돈도 벌러 다니고 뭐 밤에 택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술 먹은 취객과 싸움이 벌어서 어떻게 두드려펴서 그냥 죽었어요, 그 사람이. 예? 나는 일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시비 붙어서 어떻게 미룬 것이 넘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과실치사. 내가 죄를 졌죠? 나는 감옥 가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감옥 갑니다, 일단. 그래서 일단 내가 과실로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예컨대 뭐 징역 3년을 받았다 그래봐. 고의살인은 보통 5년 이상인데 과실치사는 형이 좀 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가 징역 3년을 받았어요. 3년 동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근데 출소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출소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제 와이프가 갑자기 애를 데려와서요. 당신 똑 닮았다 하면서 어제 낳았대요. 예? 무슨 소리? 자, 3년 전에 내가 감옥에 가 있었고요. 지금 출소할 날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엊그저께 한 10달 동안 집사람이 안 오더니 애를 데려왔더라고. 배 나온 걸 못 봤는데 애를 데려와서 이거 당신 자식이래. 그러면 우리는 부부거든요.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일단은 남편의 자로 추정해요. 그런데 추정한지 그런데 알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감옥 밖에 나간 적이 없다니까. 나간 적이 없어요. 둘이 대화했어요. 집사람하고 대화하고 왜 뭐 요즘은 뭐 형무소 교도소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 이렇게 하죠. 영화 나오자는데 그래서 말하고 뭐 손으로 이렇게 했어야죠. 뭐 여보 당신 해가면 이렇게 애틋하게. 그래도 애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여간 3년 전에 감옥 가서 교도소 가서 출소할 날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애를 데려왔더라고. 금방 났어요 보니까. 이거 내 자식이 남자식이야. 누구 자식? 내 자식입니까? 이웃집 아저씨 자식이야. 누구 자식이요? 내 자식 아니잖아요. 뒤집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이 이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무슨 죄 하느냐? 아니 나는 감옥 밖에 나간 적도 없고 그런데 당신이 내 자식을 낳았으니 나는 내 자식 아니죠? 그런 거죠? 내가 원형어선을 타라고 3년 동안 집에 안 들어왔는데 애가 생겼더라고. 내 애 아니죠. 그죠? 그것도 같습니다. 뒤집을 수 있어요. 누가? 남편이. 아니야. 내 자식 없어. 아니야. 그죠? 내가 당신과 잠자리 한 적 없는데 애가 생겼네? 내 자식 아니잖아요. 그죠? 요즘 뭐 인공수정도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내 자식 아니지. 뒤집으면 돼요. 만약에 본다라는 큰일 나죠? 마누라 능력이 있어서요. 3년 동안 애 셋 낳으면 다 내가 키워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걸 하나하나 따지기가 어려워요. 예? 이 바쁜 세상에 추정한다. 요런 거 쉽죠? 요런 건 보면 아는 게 있어요. 요런 거 제가 설명합니다. 왜 추정한다다. 어떤 때는 본인을 위해서 어떤 때는 거래 한정을 위해서 추정한다, 본다를 했다 말씀드려요. 근데 들을 때도 있지만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제가 몰라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설명할 수 있는데 왜 추정한다는지 왜 본다. 얘는 이해가 되시죠? 얘를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런 때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때
추정한다와 본다는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뒤집을 수 있고 본다는 뒤집어 못한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지만 그러나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요 몇 가지를 외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추정이라는 것은 자세히 보지 마시고 제가 밑줄 그는 데만 자 색을 칠합니다. 자 기억에 당사자는 반증을 들어서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 이게 추정이고요. 바로 기억의 두 번째 줄 보시면 본다의 경우는 반증이 있다 하더라도 뒤집지 못합니다. 그냥 해야 돼. 혼인 중에 부인이 애를 갖게 되면요.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 추정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은 내 자식 아니다. 내가 잠자리 한 적 없다라면서 뒤집어서 내가 죽어도 그놈한테 상속을 안 시킬 수 있다. 그죠? 내 자식 아니야. 그럼 본다로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거기는 추정한다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여기저기 있는데 우리 책에도 있습니다. 자, 바로 아마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다음 주 이 강의를 목요일 날 오전에 녹화를 하는데 다음 주에 아마 배울 거예요. 그 전에 미리 봅니다. 아까 제가 정리한다 그랬죠? 보시면 니은에 보시면 뭐라 됐어요? 민법의 추정 규정 A. 그거 별표하세요. A 별표하시고 제가 웬만해서는 별표를 하지 않아요. 그래도 한두 개 정도 합니다. 한 페이지당 A. 동일한 위난으로 2인 2명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때는요. 동시사망 추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친족 상속을 안 배우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낚시를 갔다가요. 배가 뒤집혀 죽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아버지가 빠져서 아들이 구하다가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들이 죽을 수도 있고 반대로 아들이 먼저 빠져서 아버지가 구하다가 아버지 나중에 돌아갈 수 있죠. 그죠? 다시 말해서 절대 누가 와도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죽기는 어려우죠. 힘들어. 가능성 없어야죠.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지 아들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알 수 없다. 왜 중요하냐면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면요. 아들이 상속을 받고 아들이 죽이면 아들 재산을 또 밑으로 상속하지. 그죠? 그렇죠? 반대로 아들이 먼저 죽으면 아버지가 상속을 하고 그 재산을 아버지 돌아가시면 또 아버지 아들 딸이 상속하잖아. 그래서 누가 먼저 죽느냐에 따라서 이게 효과가 다릅니다. 아셨죠? 누가 먼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아들이 먼저 죽었는지를 모르면 상속이 안 돼. 그래서 아예 이런 때는요. 동시사망으로 추정해버립니다. 동시사망으로 추정. 그래서 이 동시사망은 추정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A. 2인 이상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는 동시사망으로 추정해. 이게 본다름 틀려요. 다음 주에 배웁니다. 자, 그리고 B에 기하는 채무자 이익 추정하고 이건 나중에 배우고요. 일단은 C와 D는 볼 필요 없고요. C, D는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와요. 제가 설명하지 않지요. 뒤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다음 주에 바로 배울 것으로서 A만 보시는데 동시사망. 그래서 동시사망 경우를 추정되는데요. 자, 일단 추정간주는 그런 뜻이고 간주는 다른 말로 의지한다, 본다 그러겠습니다. 그죠? 밑에 있지만 그냥 대충 보시면 돼요. 간주는 의지한다, 본다. 무엇으로 간주한다? 외워야 되고요. 근데 간주하는 경우 몇 가지 있는데 오른쪽에 보세요. 자, 39페이지 보세요. 저는 철저하게 교과서 중심으로 하고 교과서 여백에 정리해드리고 그 끝입니다. 노트 필요 없어요. 반드시 여백에 교과서에 정리하실 거예요. 여백에 정리. 딴 데 쓰지 마시고 간단하게. 몇 개 안 썼잖아요. 그죠? 요거 써 있고 이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은 추정한다는 새로운 증거로다가 번복할 수 있고요. 간주한다는 번복할 수 없는데 하나 더 봐. 오른쪽에 보시면요. 니은 보세요. 니은에 자 A 보시면 A 아직 안 배웠어요. 어느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했다. 가주소 임시주소를 정한 경우는요. 그 행위는 그 가주소를 주소로 봅니다. 본다 있죠? 이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문제는 B요. 자 B 별표하시고 B 실종 선고를 받은 자 안 배웠죠?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 즉 실종기간이 만료된 시점 즉 5년 1년이 만료된 시점에 자 사망으로 봅니다. 본다? 근데 뭐 헷갈리기 시작하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가 추정한다다 뭐가 본다다 시험에 잘 나올 수 있어야죠. 그걸 지금부터 보시는데 우리 책에 뒤에 보니까 인정사망이 있던데 이거 보세요. 자 이거는요 지금 배울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배웁니다. 미리 봅니다. 미리 봐요. 왜냐면 이미 나왔잖아요.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김에 동시사망 그리고 인정사망 얘는 추정하거든요. 동시사망 인정사망은 추정합니다. 추정해.
그런데 실종성은 간주예요. 자, 저 여러분 민법 실력을 뭐 왕창 늘려서 뭐 민법 박사 만들겠다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저는요. 근데 합격시킬 수는 있어, 합격은. 그래서, 자, 실종성원은요,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으로 본다요. 예? 간주한다. 즉, 간주한다. 얘는 간주한다다. 얘는 취소한다, 이거. 그래서 이 동시사망과 인정사망, 실종성호가 문제되는데요. 인정사망은 뒤에 나오지만 아까 동시사망 말씀드린 동시사망은 약간 부자 간에 낚시 나갔다가 배가 뒤집혀서 죽었는데 태풍에. 근데 누가 먼저 죽은지 모르죠? 이런 때는 같이 죽은 걸 봐. 왜냐면 상속을 간결하기 위해서. 물론 나중에 추정한다니까 아 그게 아니다. 누가 봤습니다. 저 멀리에서 저 망원경으로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런 경우 뒤집으면 되죠. 추정한다니까 뒤집어. 인정사망은 뭐냐면요. 인정사망은 실종성호가 좀 다른데 인정사망은 가족관계법에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왜 홍수 났을 때 춘천 의암원가 거기에서 왜 무슨 강에 있는 뭐 하트 모양의 뭐 수초 더미를 어떻게 하려다가 왜 5명인가 6명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공무원이. 근데 제가 알기로 6분이 휩쓸려가지고요. 5분 돌아가신 것을 시신을 찾았는데 한 분을 못 찾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뭐 지금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가 인정사망이에요. 분명히 그 댐 밑에 휩쓸 갔거든요. 6명이 휩쓸 가는데 아주 여러 수색을 사람을 동원해서 수색해 봤더니 시신을 찾아서 5명은 근데 한 명은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살았을까 죽었을까? 죽었겠지, 그죠? 그분이 살았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100은 아니지만 한 99% 이상이 살 확률이 없어. 그런 경우는 그분은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의 재산 관계를 상속해야 되고 그분의 배우자가 재혼할 수 있고 그런데 그죠? 그걸 못 한다고. 그죠? 그래서 이때 하는 것이 관공서에 보고를 하는 것이 인정사망. 인정사망은 죽음이 확실한데 태풍, 위난, 홍수, 지진 등등으로 죽어는 것이 거의 확실한데 시신이 없다. 그렇다고 무조건 죽었다고 볼 수 없어서 사망을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관공서에 하는 거죠. 실종성원을 법원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추정한다 본다 많이 나오지만요. 시험 나오는 게 있어요. 아무거나 다 의심하시고 자 여기서는 이렇게 외웁니다. 나오는 게 있다.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하나하나 외우세요. 이걸 이렇게 동인추실간 이렇게 동인추실간 무슨 소리죠? 동시사망과 인정사망은 추정한다 이거 그리고 실종선고는 간주한다. 간주한다. 이걸 다른 말 뭐라고 했습니까? 본다. 이렇게 또는 의지한다. 근데 법조문에 본다로 돼 있어요. 본다. 그래서 동인추실간. 제가 머리 끝자를 따서 외우는 게 덜 있어요. 많지 한 30개 정도 될 거예요. 30개. 조금 덜 되려나요?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태정태세 문단세를 모르고 조선시대 역사를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세조가 먼저인지, 그죠? 성종이 먼저인지 모르고 우리가 조선 역사 모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외우는 게 편한 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경우는 기계적으로 딱딱 이렇게 기계적으로. 그래서 여기 있듯이 동시사망과 인정사망은 사망이 추정되고 번복할 수 있어 없어요? 있네. 실종선고는 다음 시간에 배우지만요. 5년 실종, 1년 실종, 즉 보통 실종과 특별 실종이 있는데 실종기한 말이죠. 3월로 간주해. 그래서 이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와도 아직도 죽은 놈이야. 따라서 실종 선고 취소를 받아야 돼. 그러기 전에는 죽은 놈은 돼요. 그러나 어찌됐건 동시사망과 인정사망은요. 이 두 가지는 동시사망과 인정사망은 나중에 동시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된다든지 또는 인정사망하였다가 나중에 생존이 발견되면 필요 없어져 자동적으로 추정되니까 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여기 동인추실간 동시사망과 인정사망은 효력이 추정되고 실종성을 한다고 간주한다. 어떻게 외우라고? 동인추실간 이것입니다. 자, 첫날부터 왜 이렇게 생겼네요? 자, 지금 외우면요 두고두고 써먹습니다. 외우는 것의 좋은 점은요, 이건 문제 풀 때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답형 문제는 금방 풀 수 있고 조금 복잡한 문제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50문제를 40문제를 50분에 풀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풀어야 돼. 우리는 성인들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50대가 합격의 반이에요. 지금 728명이 이게 1529명 중에서 728명이 50대란 말이에요. 그럼 50대는요, 저도 그렇지만요, 이게 늦어요. 아무리 늦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음은 청춘인데 그걸 무시할 수 없어야죠. 뭐 없습니다. 아무래도 힘도 들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체력적으로 그래서 암기도 금방 잊어버려죠.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다 소리는 안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 옛날 달라요. 누구 이름 기억하면 팽팽 돌죠. 생각납니다. 이거는 시험장에서 바로 떠오르지 않으면요. 종치구나 생각난다니까. 그럼 틀려. 그래서 일단은 암기가 간단한 것은 외우실 거. 저 외우는 거 진짜 싫어해요.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도 외울 걸 외워야 돼요. 일단 합격이 우선이다. 자, 실력이 우선이 아니라 뭐 합격 우선. 그래서 학원이라는 자체가 이 강의 자체가 합격 우선이죠. 결과지상주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강의 듣고 하나도 못 붙었다. 저는 당연히 내년에는 이 강의 못 하겠죠.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물론 뭐 저는 이 강의에도 할 게 많긴 많아요. 그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되겠지. 근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저는 합격했다. 저도 그걸 원하고요. 저도 이 강의를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그래도 선생은 선생이죠. 강사라는 직업이 뭐 소셜 포지션이 즉 사회적 지위가 뭐 낮습니다. 바닥인데 교수랑 비교해봐요. 그죠? 교수랑 비교해봐. 어디 강사가 뭐 먹고 사는 지장 없습니다. 저 해보니까. 근데 뭐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 수 있어요. 전공 살려서. 그렇다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그냥 먹고 살자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행복하게 자기 인생관을 가지고 뭔가 재밌고 즐거운 생활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불과 하여간 잊어버려. 강사도 잊어버려. 여러분 당 잊어버리죠. 한 번 들어서 알아? 절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죠? 절대 알 수 없으니까. 더군다나 일구시 말씀드렸지만 회계다, 시설이다, 민법은요. 전공이 다 다르죠. 누구에게도 유불리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민법 이런 분은 또 시설 개론을 잘하시고 시설 어려우신 분은 회계 잘하고 회계 잘하시면 민법보다는 똑같으니까 남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내가 성실하게 공부하시면 합격을 할 수 있다. 시작을 했으니 끝장을 내야 되죠. 끝장을 내야 돼. 여기서 끝장을 못 내면요. 후년 미뤄지고 그러면 앙금이 남습니다. 앙금이 남아요. 반드시 매듭을 지시기 바라고요. 그러려면 지금 외워야 돼. 자, 동인추실과 동시사망과 인정사망은 자, 추정한다의 끝에가 추정한다. 그리고 실종성은 끝에가 본다랑 하시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선의는 모른다, 악인 안다죠. 너무 쉽죠. 선의는 모른다, 악인 안다. 그런 뜻이고 대항하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대들지 못한다, 싸우지 못한다.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요. 갑과 을의 계약이 무일하면요. 선의 병에게 대하지 못한다. 선의 병에게 주장하지 못하지만 병 쪽에서는 주장할 수 있어. 이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써요. 대항하지 못한다가 뭐 대들지 못한다. 대항하지 마. 비슷하죠?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계약이 무이다. 갑을 간의 계약이 무이라면요. 갑과 을은 병에 대해서 무유를 주장하지 못해. 선의 병에게. 그러나 병 쪽에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요. 갑과 을이 만약에 계약이 무이라면 선의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은 갑과 을은 무유를 선의 모르는 병에게 주장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병 쪽에서 주장할 수 있어 없어야 있다. 그런 뜻이라는 거 다음에 볼 거고요. 볼 거 없습니다. 자, 우리 책에는 없지만 소급 불소급을 잠깐 보시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소급 불소급. 시간 어떻게 됐나요? 조금만 더 할까요? 시계가 옆에 걸려 있어가지고 헷갈리네. 저 좀 뗐으면 좋겠네 나중에. 자, 소급 불소급. 소급 불소급. 소급은 이 소급 불소급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잘 나오는 게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요. 추정한다게 본다게 골라 잘 나오고 추정한다 본다 뭐냐 잘 나오고 두 번째 소급 불소급 잘 나오거든요. 소급 불소급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야. 다만 법률 불소급 원칙 들어봤나요? 형벌 불소급 원칙 들어봤습니다. 그죠?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현재의 법에 맞으면요. 내년 후년에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지 못해. 그게 불소급 원칙이죠. 그래 지금 생활이 안전하죠. 그죠? 오늘 적법했는데 내년 후년에 법 만들어서 오늘 행동을 처벌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게 불소급이거든. 그래서 소급 불소급은 자 이런 뜻입니다. 간단히 보시고 엄청 많이 물어봐요. 소급 불소급이 뭐냐고. 추정한다 본다 말씀드렸죠. 추정은 번복할 수 있고 본다는 번복하지 못하고 소급 불소급은 이런 거죠. 자, 소급 불소급은 이렇게 해놓고 이건데 10월 1일 날 매매했습니다. 매매계약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이 10월 15일인가 오늘 10월 15일 날 계약을 15일 날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해제는 없애는 거 있다 보이죠.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해제하면요. 빨간 거 안 보이죠? 해제 보이나요? 해제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올라갑니다. 이렇게 소급해서 계약이 다 무효가 돼. 이렇게 소급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10월 1일 날 매매계약을 하고요. 매매계약 그리고 나서 10월 15일 날 계약을 해제했어요. 그러면 계약을 해제하는 순간에
15일이 오늘이 아니라 1일부터 계약이 다 없어져. 무효가 돼. 이거 무효가 되고요. 또 하나 보실까요? 자, 똑같은 예인데 좀 다릅니다. 자, 10월 1일 날 임대차 계약, 임대차 뭘 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고 10월 15일 날 뭐가 문제돼서 계약을 해지해서 해지라고 그래. 좀 더 보죠. 해지 이런 게 있어요. 해지했다. 그러면 10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한 임대차를요. 오늘 해지하면요. 효력 언제부터? 오늘부터 이렇게 오늘부터 계약이 무효가 돼 이렇게. 이게 불소급이야. 이렇게 불소급. 소급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나눴냐면요. 이 해지와 해지는 다르거든. 이게 해지를 보세요. 해지. 만약에 10월 1일 날 임대차 계약하고요. 15일 날 해지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이거 뭐 세가 문제돼서 그랬다 해봐. 그러면 만약에 10월 5일 날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애가 태어났어요. 애가 태어났다. 그러면 만약에 10월 1일 날 임대차 계약하고 그 사이에 임차인의 부인이 애를 낳았어요. 애가 태어났습니다. 애가 태어나는데 근데 15일 날 계약을 해지해서 이날 해지했거든. 그러면 이놈이 소급한다. 어떻게 돼요? 이놈 소급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애를 버려야 되잖아요. 아셨나요? 그리고 불소급이야. 아셨죠?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이유가 있는데 어떤 때는 이유 없이 외워야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최단 시간을 투자해서 가장 빨리 합격하는 길을 제시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어떤 데 궁금하다. 외워죠. 묻지 마. 묻지 마자는 그런 데죠. 물을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이를 달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 합격이 빠릅니다. 뭐 강의가 저 따위냐? 맞습니다. 일에 붙습니다. 아셨습니까? 제가 강의하는 것은 수 없는 강의 노하우를 통해서 강의하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어지원을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그죠? 그러니까 민법은 워낙 과목 자체가 어렵고 시험마다 특성이 있는데 제가 하여간 강의하는 내용을 잘 보셨다가 외우자는 외우시고 어떤 걸 이해시키면 이해하세요. 그냥 건너뛰세요. 그죠? 그게 합격이 바로 빠릅니다. 합격하신 분이 저분 실력 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합격하지 못한 것보다 10배 실력 있어요. 아셨죠? 아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그냥 무조건 외우라 한다. 선생이 어쩌다. 그러지 마시고 그 여러분을 위한 길이죠. 제 아버지가 어려서 저대로 공부해라. 그때 많이 하시면 뭐라 했냐면요. 너를 위해서 공부하지 아버지 위해서 공부 아니다. 그 말을 엄청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맞더라고요. 아버지 벌써 돌아왔어요. 저는 제가 일찍 돌아왔어. 그러면 저를 위해서 공부하라. 그죠? 제가 돈 벌어서 아버지 해드린 게 없습니다. 그죠? 그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합격에 가장 빠르게 이루도록 제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강의한 내용을 외우시기 바라고. 이런 거 아셨죠? 그래서 해지하면 처음부터 소급하고요. 해지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불소급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다시피 이게 계약의 해제는 소급이고 해지는 불소급인데 그래서 또 외울 게 하나 있어요. 나온 김에 외울 게 있습니다. 이거 지우고 하나만 정리해드리고 좀 쉴게요. 쉽니다. 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고 뭐 읽을 필요도 거의 없습니다만은 자, 읽으세요. 해지. 지금 말씀드렸죠? 해지. 해제는 어디다 쓴다고? 매매에 씁니다. 매매의 해제. 매매. 앞으로 더 배워야 돼요. 임대차의 해지란 말 써. 임대차는 해지. 매매의 해제, 임대차 해지. 이런 말 씁니다. 매매의 해제, 임대차 해지인데 해제의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소급, 불소급, 소급합니다. 처음부터 없어요. 소급, 노란 걸 쓸게요. 해제 효과는 소급입니다. 얘는 뭐라 했습니까? 불소급이야. 소급하지 않아요. 많아요. 고용계약 해지도 있고요. 노동법은 해고 그런 말 쓰지만요. 민법에서 그런 말을 써. 고용계약 해지라 해지. 야, 김구나. 너 오랫동안 우리 집에서 같이 일하고 그랬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다. 요즘 가기 어려서 너 오늘부터 그만둬라죠. 내가 월급 밀린 거 주고 그리고 퇴직금 줄게. 그러면 해지죠? 오늘부터 나오지 마. 그래야 되지. 그러면 오늘까지 월급 받고 이 친구가 우리 집에서 일했다. 우리 가게에서 일했다. 그러면 유효하죠? 그게 해지야. 오늘 이후로. 예? 해지입니다. 그래서 고용계약의 해지 또는 임대차 해지인데 해지는 효력이 소급, 불소급, 불소급입니다. 불소급. 해지 효력은 불소급이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게 몇 개 있어요. 알아둘 게 뭐가 있냐면 해제의 경우는 매매에 쓰는 개념이 많고요. 임대차는 해지인데 해제의 경우는 원상 해보 의무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자, 써놓으시고 지금 안 나와요? 그냥 나온 김에 써놓으세요. 소급 불소급이 중요한 거예요. 해지의 경우는 청산 의무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알아볼게요. 그냥 써놓으시고 플러스
손해배상을 동시에 해야 돼.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해제가 원상 회복이고 해지와 청산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건 지금 배울 게 아니고 지금은요, 이 소급 불소급을 강의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죠. 이렇게 외워서 의미가 없고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일단 써놓으시고 이 내용은 나중에 매매를 배운 이후에 보시면 눈에 싹 들립니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써놓으시고 소급은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불소급은 그날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거. 매매는 해지하고 소급하고 임대차는 해지하고 불소급이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 옆에 써놓으세요. 좀 더 들어가면 자, 매매 해제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이, 그리고 해지는, 임대차 해지는 청산의무와 손해배상이 동시에 따라붙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병존할 수 있습니다. 병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시고, 다만 지금은 그냥 소급의 뜻과 불소급의 뜻을 아시면 되겠다. 하나만 하면 불소급을요, 시간이 많이 들어요. 불소급은 다른 말로 비소급 그래요. 비소급. 학자들이 싸민 하지 말고 이런 거는 고쳤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말로 미래요. 또 다른 말로 장래요. 이런 말 쓴다고. 장래요. 아셨죠?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아까 여기 간주한다, 의지한다, 본다 같죠? 이 세 말이 같듯이 여기도 소급하지 아니한다, 불소급, 비소급, 미래요, 장래요가 다 같은 말이라고 따라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은 다 네 가지 의미가 같다. 아셨죠? 그래서 자, 소급은 그냥 하나예요. 소급은 처음부터 없어진다. 그죠? 거슬러서 없어진다. 그런 뜻이고, 해지는 불소급인데, 불소급을 불소급, 비소급, 미래요, 장래요, 이런 말을 쓴다는 거. 아셨죠? 자, 좀 쉬었다가 3교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